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휴가를 가셨는지 회사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즘 서울 폭염이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보다 더하다는 말들도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린 바나나, 바로 서울 노원구 주말 농장 모습입니다. 열대 과일이라서 비닐하우스에서나 재배가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밖에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죠. 아우, 더워. 아유, 진짜.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방 가족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잃지 마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신 공평인님. 자, 의왕역입니다. 승강장에서 대놓고 담배 피웁니다. 안 그래도 숨쉬기 힘들어 죽겠구만 확 하신 이수진님. 자, 제대로 고박도 않고 H빔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제정신인가요 하신 김진용님. 자, 저러고 햄버거 먹으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교양머리가 없죠? 빨리 종 내려 하신 이혜민님. 자, 오늘 출근길에서 본 차입니다. 보초 서러 가시나요? 예, 보초. 예, 크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하신 최정은님. 자, 출산과 육아에 지쳐 뻗어버린 엄마 초코, 그리고 까미, 범이, 밤이, 삼남매 무탈함을 기원해 주세요 하신 이균찬님. 자, 미국 버지니아 이민 온 지 45년입니다. 친구 박영만을 찾습니다. 영만아 보고 싶다 하신 박명훈님. 자, 토론토의 박선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아이고야, 아이가 피범벅. 자, 스쿨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 그런데 바로 그때 우회전하던 스쿨버스가 그만 아이를 저렇게 치고 맙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계속 쭉 가다가 한참을 지나쳐서 지금 멈추네요. 자, 차에 치인 아이는 지금 절뚝이면서 절뚝절뚝 겨우 인도 위로 올라가서 아이가 그냥 들어 눕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거, 뺑소니를 했다고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이 SNS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일 발생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청신호에 건너던 초등학생을 우회전하던 스쿨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저렇게 치고 갔습니다. 이 통학버스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달렸고 피해 학생을 밟고 지나갔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통학버스 운전자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가다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피해 학생을 살피는 듯 했는데요. 뒤에 다른 차가 오자 별다른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 아까 보신 것처럼 혼자 절뚝거리면서 일어났고요. 인도에 올라가서 잠시 앉아 있다가 혼자 귀가를 했다고 해요. 학생의 부모님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제목처럼 피범벅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넘어졌다고 말을 더듬다가 엄마가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나중에서야 차에 치였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스쿨존에서 다른 차도 아니고 학생들 통학버스 해주는 통학시켜주는 버스 운전기사가 저걸 그냥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정을 더 잘하는 사람이고 더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마 사고를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겁니다. 이 가해 운전자 사고 9일 만인 지난 11일 날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아이 같은 경우는 전치 2주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횡단보도를 못 건넙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파란불에 초록불에 본인이 건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고 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트라우마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엉뚱한데 화풀이입니다.
자, 그야말로 주먹을 부르는 구타 유발자들 모음집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제 생활용품점 구경하던 부부, 한 남성이 통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퍽 보셨습니까? 손에 든 옷뭉치를 남편 얼굴로 퍽! 아저씨, 자, 퍽!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자, 모자 쓴 남편분이 하니까 다시 오더니 니내 아나? 길 왜 막는데? 확시야. 되레 지가 큰 소리를 친다. 자, 원본 영상을 보니까 남편분이 덩치가 더 커요. 정말 꾹꾹 참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네, 이 사건은 그제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남편과 함께 생활용품점에 방문을 했는데 통로에 서 있다가 한 남성이 통로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옆으로 좀 비켜서 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렇게 들고 있던 옥뭉치로 퍽! 제보자의 남편의 얼굴을 치고 갔습니다. 제보자가 남성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물으니까 남성이 뒤돌아와서 큰 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니네 아냐? 왜 내 길을 막고 있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사과를 하라는 제보자와 내가 언제 때렸냐라는 남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직원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차 안에 짐을 좀 놓고 오겠다고 하더니 결국 사라졌다고 해요. 현재 제보자가 경찰서에 이 남성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님, 차에 뭐 놓고 오겠다 하더니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글쎄요, 막 호기롭게 하긴 했는데 약간 겁도 나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덩치가 더 도망간 겁니다. 커요, 남편분이. 남편분이 지금 저희가 영상을 뭐 걷어낼 수는 없지만 싸우면 남편분이 이겨 보입니다. 제 예. 생각인가요? 키도 큽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식당에서 계산 마친 저 손님. 갑자기 몸을 돌리듯 손바닥으로 갑자기 짝! 짝! 어라, 누구 때린 건가요? 자, 그 순간 나온 또 다른 손! 남성 팔을 붙잡더니 반사적으로 주먹을 퍼! 완마이 뭐다요, 확신! 자, 양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쌍방폭행이니 뭐니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어떡하죠? 쌍방폭행이 맞아 보입니다.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물론 상황은 좀 이해할 만합니다만 그래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20일에 광주광역시 한 치킨집에서 이 맞은 쪽이 아르바이트생이랍니다. 제보를 하신 거고요. 아니 자기는 이제 일 다 끝나고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생맥주 한 잔 마시고 나가던 손님이 결제를 다 한 다음에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얼굴을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장님하고 다른 직원이 말려가지고 상황은 정리가 됐는데 보니까 이마에 혹도 나 있고 입술도 부르트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보고 경찰에서도 쌍방폭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제보자분은 뭐 합의는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시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저렇게 때리는데. 자, 다음 이어가죠. 운전 중 자, 아찔한 고속도로 위의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량 옆으로 다가온 버스. 자, 그런데 운전석에 보이는 저것은 족? 자, 검은 양말에 청바지 핸들 옆으로 쭉 뻗은 저것은 아무리 봐도 발족. 자, 보니까요, 전광판도 꺼진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저 의문의 버스. 자, 진짜 날이 더워지니까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제 오후 4시 반경에 경기 수원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운전을 안 하고 조수에 가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버스에서 저렇게 발이 보인 거예요. 봤더니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분이 핸들 위에다 발을 저렇게 턱하니 걸쳐놓고 왼쪽에는 이어폰이 꽂혀있고 한 손으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자, 그런데 알다시피 한 손으로 운전하면 차가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휘청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방향지 시동 켜지도 않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을 한 번에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게 운전했기 때문에 제보한 건데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운전하다 크게 사고 나기 때문에 발을 내리시고 또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거 어떻게 찾아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쨌든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 저게 가능한가 싶고 왼발을 다 올리고 뒤로 처져 있는 상태고 뭐 어떻게 저게 조작이 가능한지 일단 놀라운데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버스 회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버스 회사의 차량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노란색 어떤요? 버스죠.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고속도로에 나타났거든요. 아이고. 말 그대로 마을버스는 고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가겠죠. 고속도로에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 회사도 우리 차가 맞긴 한데 우리 마을버스는 절대로 고속도로 가지 않는다. 뭐 격려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상황은 잘 모르겠다라고 해요. 특히 아니 본인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게 정식 번호판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운행했는지 이거는 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 일단 요 버스에는 승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행했던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차고지로 끌고 가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 남성이 누군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야속한 시가 식구들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11년 전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저 둘 다 재혼이었습니다. 남편과 재혼 당시 시댁 식구 중 누구에게도 축하를 못 받았습니다. 만나서는 물론 전화 한 통도 없이 그저 모르는 척할 뿐이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잘 지내보겠다고 시누이 환갑잔치 때 가족들 숙소며 떡, 식사 전부 다 저 혼자 예약하고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다 취소하라고 하길래 수십만 원어치 위약금을 물었어요. 그 이후로 뭐 미안하다든지 아무런 말도 연락도 없이 끝났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동안 장례식이나 돌잔치, 생일 모임 같은 시댁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했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10년 동안 저희 집 경조사에 한 번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서운한 마음에 직접 가진 않고 조의금만 30만 원을 보냈는데요. 갑자기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선 다짜고짜 너희 이혼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부는커녕 이달 말에 가족 모임을 한다면서 올케랑 같이 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끊더랍니다. 서운했던 제가 남편에게 내 장례식장에 시댁 식구들은 올까? 물어봤더니 남편이 태연하게 당연히 안 오지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저도 재혼이면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도 안 해주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 집안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신우입니다. 아이고 참나 별걸 다 서운해하고 앉았네요. 여자가 결혼 실패해서 재가를 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닫고 있는 듯 없는 듯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또 며느리 대접을 해주네 안 해주네 불평불만이야. 솔직히 자네 서방이 자네 데리고 집안 행사 오면 아주 그냥 불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이고 참말로 동그라미입니다. 예, 자 다음 사연자예요. 뭐라고요? 불편하다고요? 아니 형님, 불편한 사람이 주는 경조사비 그동안은 왜 그렇게 꾸역꾸역 잘 받아 드신 거래?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재혼이 뭐가 어때서? 나만 재혼이야? 그 잘난 형님 남동생도 재혼이야? 이거 왜 이래? 나도 이제 당신네들 눈치 안 보고 살 거니까 걱정 허들 마세요. X입니다. 그렇습니다, 팀장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재혼했으면 강산이 변했고 아파트도 세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시집 경조사에는 참석을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그런데 그 더군다나 또 이번에 또 그 시누이 때 돌아섰을 때 전화 30만 원 안 왔다고 지금 서운한 거겠죠. 안 왔으니까 이혼했냐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가정 모임을 하는데 남편은 오라 그러고 올케는 오지 말라. 아니 말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이 식구가 아니고 완전히 그림자 취급하기 때문에 이분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이번에는 잘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경조사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고 그냥 차단해 버리면은 그 후에 그쪽에서 반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사실은 재혼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이혼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금 남편도 재혼입니다. 한쪽만 재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계속 그렇게 반복한다면
똑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굳이 거기에 맞춰서 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사연을 보고서 저 집안에서 저 남편분도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이 무시를 당했으면 차라리 다행인 것 같고요. 저렇게 10년 동안을 노력을 했는데도 남편분이 다 같이 함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정말 희한한 일인데, 과거에는 결혼이란 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더 의미가 컸지만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습니다. 옮겨갔죠. 저는 시누이분이 그 이혼했냐고 물어봤던 게요. 혹시 이혼했으면 반기려고 지금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1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일방적인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럼요. 이미 그쪽에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을 안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자, 김하은 아나운서 미안합니다. 네, 아니 재혼을 해도 가족인데, 저도 시댁이 있지만 시댁이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서운하고 슬플 것 맞아. 같아요. 네, 이건 울지 진짜 마. 시댁이 잘못했어요. 자, 우리 가족분들도 거의 지금 다 저희와 비슷한 의견을 맞아요. 주셨는데요. 내 사랑님, 남편이랑 그냥 알콩달콩 살아요라고 하시고, 그 레이크 루이스님이 시댁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남편이 문제일 듯합니다라고, 왜 중간에서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그러니까요. 안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이런 피부, 그걸 왜 기다려? 요즘 대세 올리지요. 물류와 배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세방. 상아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씻고 다 깠는데 좁쌀 여드름 왜 그대로죠? 원인부터 치료해야죠. 약으로 제대로! 모공 막는 각질 제거부터 여드름균 증식 억제까지. 좁쌀 여드름 치료엔 에크린 겔. 대전의 한 상가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주차를 하나 싶었는데 멈추지 않고 앞에 세워진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이 사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엿새간 교제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3명, 1명은 중태입니다. 이 대전 사건도 역시 그 중에 하나죠. 엊그제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낮이었고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지난 29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고요. 대전 서구 계정동에서 정오 무렵이었어요.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상황을 우체국 집배원이 목격을 했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119가 출동을 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 숨졌습니다. 결국 이 가해자, 이 범인이 남기고 가는 휴대전화 흉기를 분석을 하고 또 CCTV를 찾아서 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을 했는데 이 여성과 교제했던 걸로 알려진 이 용의자를 지목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뭐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해왔던 그런 상황으로 교제 살인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도 매우 참혹했다고 합니다. 목격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누워가지고 피는 좀 이렇게 허벅지는 쪽으로 흘려있고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이제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가려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내 뒤를 오더라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쓰러져 눈을 뜨고 있었고 말을 못하고 약간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었어요. 부엌칼 큰 거 있잖아요. 피를 흘린 채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흉기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하루 만에 잡혔죠?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잡혔는데요. 대전경찰청이 형사 150여 명을 투입해서 용의자의 연고지, 또 지인의 집 등을 찾아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고요. 수배 전단을 배포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할까 하는 것도 검토를 했지만 다행히 20대 남성 용의자가 사건 하루 만인 어제 낮 12시쯤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을 붙잡는데 시민들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용의자가 빌린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며 도주하는 모습을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결정적인 신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용 인력을 현장으로 보냈고 대전 중구 산송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독을 시도하던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현재 충북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저자에게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 범인을 목격해 신고까지 한 시민의 얘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차가 서 있는데 확 가렸어. 내가 여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안 나오는 거 보더라고. 그러더니 막 문에서 문을 열고 확 토하더라고 길바닥에. 토해서는 이거 틀림없이 운전이다 생각하고 바로 신고했지. 그러니까 바로 참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한 대 두 대 막 차가 오더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운전할 적도 없고 혹시 도망갈 거 여기서 숨어서 쳐다보고 말까니까.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처음에 음주운전 한 건 줄 알고 신고를 하신 건데 맞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날 그 여성을 살해했던 살인 용의자였다. 자,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지금 상가 앞에 어떤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쑥 지나가면서 앞에 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운전자가 이렇게 들이받고 문을 열고 나와서 구토하는 모습이 보여서 당연히 이 사람 음주운전했구나라서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구토한다, 음주운전 의심된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목격자는 이 남성이 이제 도주에 사용한 렌터카 사용했는데 바퀴가 모두 찢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막 퍽퍽퍽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소리를 좀 이상하게 느껴서 이 차량을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자의 도주국은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음독 시도 전에 의외의 장소에 또 모습을 드러냈었다면서요. 네, 음독 1시간 정도 전에 숨진 피해 여성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 찾아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사무실에 가서 숨진 피해 여성을 찾으니까 직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바로 떴는데 직원이 뭔가 낌새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이 피해자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왔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즉시 경찰이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용의자의 경로를 확인하고 있는데 마침 때 맞춰서 구토하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가 또 접수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 용의자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긴급히 출동해서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인터뷰를 하셨던 그 시민분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 이 두 분의 신고가 저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범행 후에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달아날 때는 언제고 말이죠. 이 숨진 여성의 본인이 살해한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자, 그런데 이자는 말이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팀장님, 죽은 줄 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황당하긴 한데요.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이제 경찰이 음독했기 때문에 후송하는 중에서 범행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죽은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 치료를 받은 뒤에는 나도 죽으려고 음독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걸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전날 빌린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로 바꿔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틀림없이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검거 당시에 또 렌트카를 탄 거 보면은 오토바이에서 또 렌트카로 바꿔 탄 거로 좀 추정이 돼 보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남성 용의자가 쫓기는 와중에서도 무모하게 장례식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직원이 이제 신고를 했던 것인데 그 남성은 경찰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죽일 놈, 나쁜 놈. 이렇게 자기 비하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나를 무시했다. 마치 이 일이 벌어진 게 피해자 탓이냐. 자, 이렇게 책임 전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제 살인들을 보면 늘 사전 징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 이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려 4차례나 경찰에 신고가 된 이력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사이에 경찰에 무려 4차례나 신고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식당에서 여성과 다투다가 그릇을 파손한 혐의, 그러니까 재물손괴 혐의죠.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요. 다음 날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 뒤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또 절도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성이 남성이 집안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부동산 계약서와 물건을 가져갔다면서 주거 침입으로도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날 여성이 2건의 신고를 한 걸 보고 절도 및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입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좀 흐르고 지난달 27일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남성이 여성의 팔을 끌어당기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남성이 폭행을 해서 현행범으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이때 경찰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 착용을 권하기도 했지만 여성이 거부했고 처벌 불원서도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 모니터링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엿새 동안에 이 교제 폭력에 희생된 여성 3명, 1명은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 중태에 빠진 여성이 얼마 전 지난 28일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다행히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맞아요. 예, 시민들이 저자를 도망가려는 자를 소화하기로 해서 잡았습니다. 맞아요. 자, 저 사건 역시도 그 전부터 신고가 있었다고요.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사건도 28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3일 날에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9일에는 또 집까지 계속 오니까 또다시 경찰 신고했고요. 1차는 폭행 신고, 2차는 스토킹 신고. 이 사이에 남성이 전화를 168번 했고요. 문자 메시지 400통 보냈습니다. 상당히 계속 스토킹을 반복하고 있었고 경찰이 이제 했던 거는 접근 금지, 통신 금지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 남성 이것을 어기고 말처럼 28일 날 저렇게 살인을 하려고 살인 미수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교제폭력, 교제살인 관련해서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해서 초래했다. 정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먼저 첫 번째 조치로 이제 기존의 제도상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접근 금지 같은 거 받은 사람들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주 1회 모니터링도 지금 점검을 해서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요. 지금 현재 경찰의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등 대상 조치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까지 저희가 다뤘던 사건 이분은요. 스마트워치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이런 분은 그 3,000명 안에도 들어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강력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경찰 측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법도 꼼꼼하게 만들긴 했지만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경찰, 검찰, 법원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고위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직접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검찰, 법원에 그때그때 공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일단 가해자의 범인의 인신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도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진짜 예방 조치를 아무리 촘촘하게 해도 부족한 게 문제 교제 관계에서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성단체에서 이건 명백한 제도의 실패다 이렇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피의자의 인권 따지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보세요. 이름도 뭐 얼굴, 신상 이런 게 전혀 공개가 안 되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A씨, B씨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9개월 만에 정정 절차를 밟아 수정했지만 재적 등본에 기록이 남았고 현행법상 삭제할 수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정말 어처구니가 예, 없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무 저는 진짜 놀랐어요. 예, 이제 경북 안동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북한의 함경북도 태생이신데 2002년 말에 이제 한국 쪽으로 넘어오셨고요. 2003년에 안동 쪽에 자리를 잡았고 다행히 한 3년 정도 지나서 또 사랑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자리를 잘 잡으시고 정착을 하셨고 2007년에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읍사무소에 가서 재적 등본을 뗐대요.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너무 황당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황당한 내용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남편은 시아버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한테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혼인신고일 2007년 4월 5일하고 배우자 이로 돼 있는 거예요. 씨가 내 시아버지거든요. 내가 나중에 제적등본 띄보니까 이렇게 됐어. 너무 깜짝 놀랐죠, 저로서는. 그래가지고 정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2008년 1월 16일로 혼인단의 배우자 이를 직권 정정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제 제적등본에. 그러니까 무려 10개월 동안을 우리 시아버지는 와이프가 2명인 셈이죠.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신고를 시키는 게 계속 벌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내 남편은 시아버지? 너무 황당한 일인데요. 이 가족 등록번호가 아니고 재적 등본입니다. 이 보면은 이 제보자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지 싶어가지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 이름이 잘못 써 있는 게 아니고 뭐 진짜 시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남편이 서류를 제대로 가져가가지고 아마 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몇 달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제보자는 곧바로 정정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2008년 1월 16일 날 직권 정정으로 오류를 바로잡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할 때까지 제보자는 시아버지의 아내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해 안 가는 거 시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내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또 아내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중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재적등본에는 아내가 2명으로 돼 있었다? 야, 이건 제가 보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찌됐든 직권 정정으로 오류를 바로 잡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 앞서 그 사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 와 진짜 이게 이거 저거 그 말풍선 안에 있는 저거 가운데 있는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지금 이게 무려 10개월 동안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정정은 됐어요. 자, 됐다 싶으셨답니다. 자, 그런데 1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일단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남편 이름이 제대로 올라갔으니까 제보다도 처음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재적등본입니다. 직권 정정으로 배우자란에 적혀있던 시아버지 성함을 남편 이름으로 바꾸긴 했지만 수정을 했다는 기록이 서류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서류에 혼인신고일 2007년 4월 5일 배우자 시아버지 성함 위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아래에 정정일 2008년 1월 16일 정정 내용 혼인란에 배우자 시아버지 이름을 남편 이름으로 직권 정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재적등본을 떼어볼 일이 있을 때마다 서류에 쓰여있는 이 내용 때문에 좀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해요. 아까 싱크에서도 들으셨잖아요. 이런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최근에 이 친척이자 오랫동안 공무원 일을 해왔던 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털어놨고 그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내와 며느리와 동시에 결혼했던 진기록을 갖게 된 거고 그렇죠. 이 사연자 며느님 역시도 부자를 동시에 결혼했던 진짜 그 기록상으로는 기록상 그렇게 이게 보입니다. 뭡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김하은 생긴- 아나운서 얘기한 생긴 것처럼 X족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생긴 겁니다. 예. 하실 네. 말씀 없으신가요? 네, 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생긴 말이 거죠. 안 되니까 지금 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셔요. 자, 결국 제보자께서는 이대로 줄 수는 없다. 시청에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 재적 등본 이거 기록 삭제해달라 문의를 했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아버지에서 아들로 정정을 한 거 지금 딱 명색이 지금 제적 등본이 뺄때마다 나와 있어서 나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뭐 법원 들어가고 법제 소속하고 했는데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제적 등본에 한 번 기재된 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고칠 수가 없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게 문제거든요. 이제 제보자가 원하는 거는 아들이 있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국가정보원에 이제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그게 꿈인데 이게 혹시나 이런 서류 때문에 탈락할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치고 싶다, 바꾸고 싶다, 아예 제대로 된 재적등본을 만들고 싶다는 재적등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변경까지. 그래서 법원 법제처 확인해 보니까 재적등본을 재작성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안심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국정원. 예, 그렇죠. 당연하죠. 맞아요. 결격 사유에 이렇게 잘못 기재되는 결격 사유 되지가 않고요. 맞습니다. 아마 그건 그냥 들은 얘기고 두려워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희도 이 관할 시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네, 그 시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 명백하게 행정상 오류가 맞다라는 것이고 또 직권 정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저렇게 표시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재적등본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가 됐고 그 이전에 쓰였던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쓰지 재적등본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은 상하셨겠지만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드님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시골 마을에 있는 허름한 주택에 엄마와 세 자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창문 유리는 깨져 있고 벽면 곳곳에 부서진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세 자매 중 한 명의 배가 유독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 악마의 손길입니다. 예, 2014년 사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양 변호사님, 한 목사님의 신고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난한 가정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을 갔더니 집이 뭐 유리창이 깨지고 난방도 안 되고 거기에 모녀가 어머니하고 세 딸이 살고 있는데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동상에 걸리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 모녀가 무려 40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게다가 그 세 딸 중에 막내딸 24살이었는데 당시에 임신 중이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적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거 성폭행 같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40억 원대 땅을 가진 모녀가 난방조차 되지 않는 저런 집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자, 그런데 지적 장애가 있는 막내딸은 임신 중이다. 어떤 일입니까? 네, 2014년 6월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이 이웃 주민이었던 75살 남성 또 50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인 이 두 사람, 자매의 아버지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요. 자매들이 평소에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이 넘게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했던 겁니다. 동네를 구경시켜주겠다, 과자 사줄게 이런 말로 유인을 한 뒤에 인근 축사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이 가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이게 사실은 사건이 시작된 게 2년 전인데요.
아버지 5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때 이제 일이 발생했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만 해도 이 강릉 양양에서 한 200마리 소를 키우면서 여유롭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재산 관리를 못했던 것 같고요. 문제가 또 있어요. 친어머니도 지적장애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 딸을 정확하게 보호를 못했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애가 첫째하고 막내딸인데 이웃에서 이 자매들이 삼촌에 부르는 70대, 50대가 성폭행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 자매들의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엄마도 지적장애, 그리고 첫째, 막내도 지적장애, 중증장애. 자, 자매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자들의 접근이 시작됐던 겁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인근 주민들이 이 가족의 장애 정도를 알고서는 고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상습적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일가족입니다. 자, 2014년 당시 발표 내용입니다. 자, 팀장님, 그 재산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친어머니하고 자매들에게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40억 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사망 보험금하고 형사 합의금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적장애는 어머니하고 또 세자매 장애연금조차도 지급되지 않았고 또 이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지급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이걸 보고 이상하다 뭐 다른 범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사를 했는데 계좌 추적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하고 형사 그 보상금을 행방을 쫓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아버지의 이 사망 보험금 범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살던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 같은 동네에 살던 60대 큰아버지 또 40대 사촌 오빠가 그동안 숨진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동생의 사망보험금과 형사합의금 9천만 원을 챙겼고요. 심지어 동생이 사망하기 전부터 동생 명의로 된 40억 원대 땅을 담보로 10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출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건물까지 구매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내 땅 담보대출이 초과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들의 장애연금까지 이들이 가로챘습니다. 자, 이웃은 성적 유린을 가했고 이 친척이란 자들은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 자매들의 큰 아버지는 동생이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데요. 관련해서 당시 동네 주민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 한 2, 3만 평 됐는데 그 정도면 이 농촌에서 2, 3만 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축산업도 또 크게 했고 동네에서는 뭐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마 갚으라고 보면 되죠. 부잣집이라도 본인이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아마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문맹자라고 봐야지. 작년 여름철에 임신이 된 거예요. 애가 임신시킨 장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은 돈대로 다 뺏어가고 무방비로 또 방치를 해놓은 게 원치 않은 임신했던 막내딸 결국 출산까지 했고요. 그 과정에서 기가 막혔던 게 장애연금을 다 가로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애연금으로 등급으로 등록도 못하게 했던 겁니다. 막내딸뿐만 아니라 첫째 딸 그리고 친어머니도 장애 등급을 아예 못 받아서 어떤 지원도 못 받았고 40억대 땅이 있었잖아요.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 이제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줬고 생계비 지원도 하고 영구 임대주택 입주도 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자,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던 겁니다. 임신까 시켰죠.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고요. 70대 가해자도 역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이 피해자들을
수해 가늠하고 임신까지 시켰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1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이 지금 큰아버지하고 사촌 오빠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그 임신을 시켰다는 그자가 징역 10년이 제일 많은데, 그렇다면 다 지금 출소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겠네요. 시간상으로 봤을 땐 출소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이니까 2024년 정도면 출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요. 양 변호사님, 진짜 이런 사건 전화해 드릴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또 출소했어요. 네? 게다가 지금 돈 빼돌린 사람들에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전히 지적장애 여성들 같은 경우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이웃이나 친지일 확률이 거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책이 정말 아직도 없네요. 예, 사건연구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비가 내렸는지 도로가 젖어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려는 그때 전선이 점점 내려오더니 불꽃이 튀면서 전봇대가 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저 오토바이 전봇대에 쿵 맞고 말았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면 그래도 좀 무사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앞뒤로 전선들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감전되진 않았나? 그렇죠. 감전의 위험까지 있었지만 저렇게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거센 폭우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서 전봇대가 쓰러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물이 콸콸 흐르고 있는 구덩이 안에 웬 차입니다. 저거 차가 푹 빠져 있습니다. 계속 물이 차오르자 차가 점점점 잠기는데요. 뭐예요? 이 사고 조금 전 공사장 옆을 차가 지나가는데 급히 신호수가 막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서 결국에는 쿵덩 빠졌던 거고, 차가 조금씩 기울다가 순식간에 신스콜이 커지면서 빠져버렸던 겁니다. 거기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차 운전자. 정말 다행하게도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공유한 운전자는 한 끗 차이로 살았다고도 했다는데, 정말 저기서 딱 잡혔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옆에서 진행하던 하수관 공사가 이 집안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막으려면 좀 제대로 막아야지. 진짜 손으로 나와서 그냥 바로 차지는 말고 막았어야죠. 저렇게 막으면 안 되지요. 사고 납니다. 아이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길가에 분수단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사람 어깨를 잡고 둥글게 너무 재밌게 노는데 머리 위로 팔을 흔들고 노래까지 쩌렁쩌렁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저래요? 저기요, 물이 심지어 마른 분수대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물이 고여 있고 저 위로도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여름 날씨가 덥다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저거 글쎄요, 그 공공기물이고 이상 행동을 하고 동네를 시끄럽게 구는 것도 그 자체로 충분히 잘못된 건데, 문제는요, 저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타크루즈 지구라고 합니다. 영상 공유한 이곳 주민들, 저 관광객들 때문에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괴로웠다. 이 사람들 관광객이 아니라 야만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 분수대도 꽤나 뭔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뭔가 있는 건가 보네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으니까요. 이런.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고리를 입에 문 앵무새들이 앞으로 총총총 걸어갑니다. 둘이서 고리 많이 옮기기 대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발빠른 앵무새가 먼저 고리를 채워 넣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앞에 있는 애가 똑똑하네. 그런데 자기 기둥을 채우더니 뭐야? 꼼수를 부려요. 꼼수. 친구의 기둥으로 저렇게 향합니다. 친구가 애써 채워놓은 고리에 손이 아니라 저 부리를 대고 있는데요. 이런. 못됐죠. 진짜 똑똑하네. 네, 열심히 자기 기둥으로 가서 쏙 채워 넣더니 모르는 척 뒤로 돌아가는데 이 친구 너무 순박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번에 대놓고 훔쳐갑니다. 훔쳐가. 이건 승자가 나온 것 같은데 욕심 많은 저 앵무새 얄밉긴 한데 귀엽긴 하고 근데 또 얄밉고 참. 박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아이고 뭐 저렇게 다 있노. 똑똑하네요. 양 변호사님도. 실격배 시켜야죠, 저건. 팀장님도 한 말씀? 앵무설도범 꼼짝 마세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